안녕하세요. 경제의 흐름을 함께 읽는 머니카페입니다. 오늘은 한국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알아야 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트럼프가 한국에 기어이 예스를 받아내겠다고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구가 얼마나 모순적인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부터 연일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중국을 직접 거명하며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 작전에 군함을 보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미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협력을 주문했고, 주유엔 미국 대사는 이것이 부탁이 아니라 요구사항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심지어 에너지부 장관까지 나서서 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혼자가 아니라 행정부 전체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추고 생각해봐야 합니다. 트럼프가 왜 지금 이 요구를 하는 걸까요? 그가 내세운 논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수익자 부담 원칙입니다. 일본은 원유 수입의 95%, 중국은 90%, 한국은 35%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온다. 그러니 너희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안보 무임 승차론입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당신들을 보호했는데 이 아주 사소한 일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말이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28,500명을 45,000명으로 부풀려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도 아닌 숫자로 압박을 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 논리를 들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자연스럽게 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한번 순서대로 짚어볼게요.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왜 막혀 있을까요? 이란이 봉쇄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란은 왜 봉쇄했을까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그 전쟁의 배경에 대해서는 미국 내부에서도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안보 인사였던 조 켄트는 사임하면서 이란은 미국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 아니었다고 했고, 펜타곤도 의회 브리핑에서 이란은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하지 않는 한 미군을 타격할 계획이 없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고 전쟁의 배경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그 결과로 막힌 해협을 동맹국들이 함께 뚫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고민해볼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상황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트럼프가 호르무즈 봉쇄 가능성 자체를 예상하지 못했고, 봉쇄가 현실화된 지금도 해협을 다시 열 방안을 갖고 있지 않다고요. 아무 대책 없이 전쟁을 시작했다가 상황이 꼬이자 동맹국들에게 손을 벌리고 있는 겁니다. 더 황당한 것도 있습니다. 정작 미군은 어디에 있냐고요? 이란의 대한미사일과 자폭보트, 기뢰가 가득한 호르무즈 해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사정거리 바뀐 아라비아해에서만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안전한 곳에 있으면서 동맹국들은 킬박스, 죽음의 구역으로 불리는 그 해협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이것이 동맹의 의미인지 한 번쯤 진지하게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뉴욕타임즈는 이 파병 요구가 사실상 충성도 테스트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가 참여 여부를 기억할 것이라고 직접 말했거든요. 필요해서가 아니라 누가 내 편인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한국에게는 선택지가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파병하면 이란과 적이 되고 안 하면 트럼프의 원망을 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딜레마는 한국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설계한 구조입니다. 그나마 한국 정부가 아직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 요구에 응하는 나라가 현재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유럽연합 모두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중국도 반대 의사를 밝혔고, 트럼프는 이에 반응해 방중 계획을 한 달 연기했습니다. 전쟁을 시작한 미국이 지금 외교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고립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트럼프의 논리를 있는 그대로 뒤집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명분이 불확실한 전쟁을 일방적으로 시작했고, 그 전쟁 때문에 호르무즈가 막혔으며, 막힌 호르무즈를 뚫을 계획도 없고, 미군도 위험구역에는 들어가지 않으면서 동맹국들에게는 거기 들어가서 총알바지가 되라는 겁니다. 동맹이라는 말이 이렇게 쓰일 수 있는 건지 우리는 지금 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치 얘기는 알겠어. 근데 나는 지금 미국 주식을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맞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 계좌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 냉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S&P 500은 연초 대비 약 2.5% 하락한 수준입니다. 최고점 대비로는 5% 아래입니다. 전쟁 중이라고 하기엔 생각보다 덜 빠졌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직 조정 구간이지 하락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시장이 덜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미군의 군사적 움직임이 포착됐고, 투자자들은 이미 어느 정도 충격을 가격에 반영해뒀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에너지 충격이 2021년과 2022년처럼 경제 전반을 흔드는 수준은 아직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S&P 500 안에서 방산주와 에너지주가 강하게 올라 지수 전체의 낙폭을 상쇄하고 있습니다. 노스럽 그루머는 올해만 8% 이상 올랐고 에너지 ETF들은 연속으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을 낙관할 수 없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알파인 매크로의 수석 지정학 전략가는 배럴당 200달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연준은 금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실제로 시장은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점을 이미 올해 9월로 밀어냈습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성장주와 기술주의 밸류에이션이 눌립니다. 미국 GDP 성장률은 지난 4분기 기준 연율 0.7%까지 떨어졌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성장은 느려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1973년 오일 쇼크 당시 S&P 500은 40%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역사는 유가 충격이 증시에 미치는 경로를 이미 여러 번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패닉 매도는 금물입니다. 1939년 이후 17번의 주요 지정학적 충격을 분석한 결과 S&P 500은 충격 후 첫 한 달 평균 1% 하락했지만 6개월 후에는 평균 3.4% 반등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쟁 초기의 공포에 팔고 나간 투자자들이 가장 후회했습니다. 시장이 단기 충격을 소화하는 속도는 생각보다 빠릅니다. 둘째,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에너지와 방산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두 섹터는 현재 환경에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항공, 해운, 소비재, 화학업종은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통째로 바꿀 필요는 없지만 지금 내가 어디에 노출돼 있는지는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셋째,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한 가지를 더 보셔야 합니다. 파병 압박이 현실화되는 순간 한국은 이란과 외교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란은 한국의 주요 교역국이었고 그 여파는 원화 가치와 수출 기업들에 직접 닿을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만 볼 게 아니라 지금 이 정치적 흐름이 한국 경제에 어떤 경로로 연결되는지를 동시에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장은 감정이 없습니다. 트럼프가 옳든 그르든 전쟁이 정당하든 아니든 시장은 그냥 숫자로 반응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투자자에게 필요한 건 분노도 낙관도 아닙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보고 그에 맞게 포지션을 조정하는 냉정함입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복잡한 경제와 정치의 흐름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머니카페였습니다.